네,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지 오늘로 일주일이 됐습니다. 짧은 기간입니다만 그동안 보여준 소통과 파격 그리고 통합 행보는 일단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임 정부가 제대로 된 인수인계는커녕 컴퓨터 자료까지 삭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새 정부의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두 분과 함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박근혜 정부 부실 인수인계 논란부터 좀 살펴보죠.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문서 파기, 은폐 의혹 계속돼서 제기돼 왔는데 어제 청와대도 남은 자료가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자료들은 확인을 해봤는데 하드웨어는 거의 비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는 없습니다. 예. 예. 자, 자료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가 쓰던 이런 컴퓨터를 봤더니 하드디스크가 완전히 비어 있고 사실상 깡통 컴퓨터라는 거죠. 예. 보니까. 근데 이게 처음 있는 일만은 아니고 예. 지금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뒤에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소위 이명박 정부로 넘기는 과정, 그다음에 또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넘어가는 과정, 그다음에 이번에 또 넘어가는 과정에서 했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제 컴퓨터가 텅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거의 깡통 수준의 거의 자료가 하드디스크에 남아 있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청와대가 지금 경위 확인에 나섰는데 또 이번 특징이 뭐냐면 하드디스크는 텅 비어 있고 청와대 관저에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쓰던 예. 이 관저의 그 방에 보면은 주변이 쫙 거울로 네, 그래서 거울의 방 얘기도 나오고 거울의 방은 그거 남아 있는 건 특징인데 예. 이제 깡통 컴퓨터가 남아 있어서 근데 이게 과연 개인적으로 원래 법적으로는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법적으로는 그렇게 파기 국가 기록 대통령 기록관에 넘긴 뒤에 파기나 삭제하도록 돼 있는데 워낙 인수인계한 게 없어서 딱 인수인계한 거는 7, 8쪽에 이런 식으로 업무 현황만 조직도만 달랑했다는 얘기죠. 조직도 하고 업무 현황 이런 것만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언제쯤 이게 삭제가 됐고 어떻게 삭제가 됐을까요? 그러게 이 부분 아마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일단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재직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신들이 청와대 물러나오기 전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예. 이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상당수의 그런 그 청와대 생산된 문건들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나머지 이관하지 않은 것은 법에 따라서 다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법에 따르면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처벌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동하고 나머지 문건은 이 복구를 못하도록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앞서도 이야기하셨지만 2007년도 이 법을 만들었던 참여정부 같은 경우는 대통령 기록관으로 옮기고 난 뒤에 또 별도로 청와대 온라인에 정권 인수 인계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서 예. 그게 또 상당수의 자료를 참고하라고 다음 정권에 넘겨줬는데 예. 이번에는 보니까 그런 자료가 아예 없고 어허. 7, 8쪽에 불과하다. 그것은 결국은 지금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최순실 국정 게이트 농단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발목 잡힐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이 그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 청와대의 의심인 거죠. 예. 자,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는 합니다만 그 결정을 일단 누가 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하는 거죠. 어떤 자료들을 폐기를 하고 어떤 자료들은 완전히 이제 국가기록원에 이관을 하고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 하는 건데 지금 권한대행이 했을 거란 말입니다. 황교안 네. 대행이. 네. 그러면은 그게 권한대행의 업무가 맞느냐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원래는 이제 자기가 재직했을 때 그 대통령이 그 대통령 기록관에 뭘 넘기고 이런 거를 최종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이 파면이 됐기 때문에 예.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런 최종적 결단을 갖고 실질적인 지휘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광훈 비서실장이 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대부분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서 대통령 기록관으로 자료를 넘겼고 그 나머지는 복구 못하게 삭제나 파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법적인 절차상으로 문제는 없는데 여기 예. 문제가 만약에 불법이 있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걸까요? 불법이 있다면 만일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그 과정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기기 전에 개인적으로라든가 무슨 정상적인 지시가 없이
그런 거를 파기했다. 그러면 예. 그건 불법적인 거죠. 그거를 굳이 컴퓨터를 다 복원하면은 언제 삭제하고 이런 거를 밝혀낼 수는 있습니다만은 현재 그래서 청와대도 이거를 지금 현재 뭐 확전을 하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이번 하도의 의상의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거는 법령에 저축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하나 문제는 예. 저는 인수인계에 관한 이런 게 너무 부족해요. 이게 자료를 파기하고 넘기는 것만 돼 있지 인수인계 뭐는 인수인계 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매뉴얼을 만드는 거는 법적으로 보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지금 보완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된 정권이 아니다 보니까 따져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있지 않습니까? 예. 청와대는 분명히 그 기록이 있었어요. 예.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은 아예 삭제를 하고 삭제된 기록, 그러니까 정작 알고 싶어하는 7시간 기록은 없고 국가기록원에 넘겼는지 아니면 국가기록원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그거는 정말 누가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겁니까? 자, 지금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의하면 그것을 갖다 지금 그 대통령 기록관을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예. 이 고등법원의 그 고등법원장의 그런 그 승인 하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또 국회 내에서 이 그 3분의 2의 동의를 얻으면 두 가지 방법으로 열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그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급 민정수석이 사실 그 앞서 말씀하신 세월호 7시간을 비롯해서 또 지금 최순실 국정게이트와 관련된 그 문건을 재조사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그 민정수석실에서는 지금 청와대 서버가 지금 텅 비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들어보다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제 생각에는 민정수석이 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예. 차라리 검찰에다가 넘겨라. 검찰에서 별도의 팀을 특임 검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정당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고등법원장으로 받아서 그래서 그 법적 요건을 갖춰서 들여다보는 방법, 그것이 제일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지난번에 뭐 NLL 사건 때도 결국은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가봤더니 자료가 없더라라고 해서 또 네. 위야무야 끝났는데 세월호 7시간 의혹은 결국은 국가기록원, 뭐 고등법원이 됐든 아니 국회가 됐든 누가 또 나서서 그 결정의 지난한 과정을 겪어야 이제 않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이 최근에 조국 민정수석에게 세월호 사건은 재조사하고 국정농단 예. 이런 걸 다시 들여다봐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검찰이라든가 다시 조사할 경우에는 지난번에 청와대 압수수색에 청와대가 협조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국가 지금 기록원, 대통령 기록관에 간 그 자료들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예. 그런 걸 통해서 볼 수 있고 아까 말했지만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면 정치적으로 아까 말했지만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합의하면 그런 거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여야가 지금 합의해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보는 방법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확실하게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조국 수석이 그 검찰과 국정원 또 경찰에다가 이 지금 그 자체 갖고 있는 문건을 함부로 파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지금 관련된 그 문서가 청와대만 있다고만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예. 유관 부서들이라고 하시는 사정 당국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하.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혹시 그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문건이 아니기 때문에 파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혹시 그런 그 재조사에 대비해서 미리 파기할까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강한 경고를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해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 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넘어올 때마다 뭐 이전 논란도 있었고요. 항상 이런 기록에 관련된 문제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 잠깐 나눠보도록 하죠.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던 인사들 최근 잇따라 백의종군을 선언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 그래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제 저희들도 잠깐 짚어봤습니다만 자, 우리의 역할은 여기까지 하면서 양정철 전 비서관, 이호철 전 수석, 최재성 전 의원까지 아름다운 퇴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는 이 세 사람이 지금 뭐 최측근들은 일단 이번에 기용 안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대통령에게 굉장히 부담을 덜어준 대통령의 대탕평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측면에서 저 사람들이 뭐 좋은 결정을 했다고 보는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원래 뭐 저렇게 퇴장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동안 가장 큰 역할을 해온 사람들에게 역할을 맡겨가지고 권한과 그리고 잘못되면 책임을 묻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그래야 비선 논란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특히 양정철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당시에 청와대 출입기자로서 취재를 많이 해서 잘 아는데
지금까지 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드는데 사실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인도 이야기했듯이 나서면 패권, 또 뒤로 빠지면 비선이라는 이러한 이제 이야기는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라면서 했는데 어떻든 이 세 사람이 이호철 전 민정수석과 그다음 최재성 전 의원까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측근들은 기용을 안 하고 최측근은 기용 안 하고 당내의 여러 계파 인사를 고루 기용하는 이런 계기가 됐는데 앞으로 이걸 계기로 진짜 당내 인사뿐만 아니라 당 밖의 인사까지 폭넓게 인재를 진짜로 기용하는 대탁평 인사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정권 바뀌면 논공행상 할 때입니다. 그렇죠. 네. 내가 이만큼 정권에 기여했다. 그런 거에서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지침이라고 할까요? 가르침을 준 사건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죠. 사실 지금 그 농공 행상을 바라고 이 정권의 그 만드는데 참여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양정철, 또 이호철, 또 최재성 의원까지 이런 분들이 지금 안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나를 꼭 기용해달라고 매달릴 명분 자체가 그렇죠. 많이 약화될 수밖에 예.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세 분의 결단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상당히 인사의 운신의 폭을 상당히 넓혀준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넓혀진 그 운신의 폭을 바탕으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래도 탕평 인사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지는 거고 당평 인사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또 기반으로 해서 협치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 정치적 토대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이 세 분의 결단 자체가 상당히 높게 지금 박수를 받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여당 상황 잠깐만 살펴보죠. 어제 화면 몇 번 보셨습니다만 그동안 불화설에 시달렸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어제 만났습니다. 지난번에 못 만난 게 안 만난 게 아니라 병원 약속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 장면 함께 보시죠. 장미의 날이 오늘이 아니고 로즈데이가 14일인가 그래요. 그런가요? 좀 지났어. 그날 왔어야 되는데. 제가 왔는데 이게 이제 사기는 제가 샀는데 마음은 대통령님 마음을 담은 겁니다. 알았어. 근데 대통령님이 좀 인색하시네. 이 한 송이밖에 안 주셔. 이게 한 송이에 우주가 들어있는 거니까. 네. 자, 사실 저런 화해의 모습을 예. 보여줬다는 것 자체로도 일종의 정치행위고 불화설을 잠식시키기 위한 이런 해석으로 좀 풀이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임종석 비서실장이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행보가 여당을 찾았던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 여당의 문제는 여당의 대표인 추미애 당대표가 자리를 비운 바람에 못 만났습니다. 오히려 야당과의 소통하고 협력하는 모습만 보여줬고 결국 정작 가장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여당 대표와의 만남이 불발되면서 상당히 좀 껄끄러운 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들이 많았었죠. 사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선대위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추미애 당대표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민석 전 의원의 거취를 둘러싸고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충돌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정치적 앙금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앞으로 향후 문재인 정부의 당청 관계의 이 중요한 지금 현재 정립할 수 있는 시기에서 두 사람이 또다시 충돌할 우려가 상당히 높았습니다만 어제 뒤늦게나마 두 사람이 저렇게 화합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당청 관계의 큰 고비는 일단 넘기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장미 한 송이만 줘서는 안 되고 마음을 더 이제 줘서 그 당청 관계를 소통해야 되는데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아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장미 대선에서 승리한 집권 세력이 장미를 꽃을 계기로 이렇게 화합할 수 있는 앙금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하여튼 좋은 모습이고요. 서로 현재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서로 간의 신뢰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당청이라 그럴 때 보통 대통령과 당 대표의 갈등이라기보다는 당 대표와 당 전체라기보다는 당 대표와 청와대에 있는 비서실장과 참모들 간의 관계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신뢰를 하고 서로 이제 소통을 하면서 서로 특히 인사 문제 또 그다음에 정책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하는데 그러나 이제 당이 무조건 요구한 거를 청와대가 다 받아줄 수는 없는 거고요. 당의 이러한 요구를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부라 그러니까 그런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주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서로 화합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